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인들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그는 2012년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을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화성을 만든 사람, 목민심서를 집필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최근 몇 년간 조선시대에 활약했던 명탐정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조선시대 명탐정의 실제 모델이 정약용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직접 해결했을 정도로 형법과 법률, 의학 지식에 해박했고 심지어 철학, 종교, 천문, 건축 분야까지 섭렵하며 조선의 셜록 홈즈,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수식어까지 붙어버린 다산 정약용의 숨겨진 이야기들 지금 시작합니다. 1799년 정약용은 정조의 특명으로 형조참의에 임명됩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형사사건들 중 의심스럽거나 의문이 남는 사건들을 재조사하라는 것이었죠. 여기에는 포도청의 나졸을 살해한 혐의로 10년째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한복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도청에서 나온 나졸 서필흥은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지역의 유지 김대순을 찾아가 그가 키우던 소를 세금 대신 가져가려 했고 뒤따라온 김대순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비가 붙게 됩니다. 때마침 김대순 집안의 머슴이었던 한복년이 자신의 주인과 실랑이 중이던 서필흥을 발견했고 그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10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정약용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당시 시신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가슴의 멍 이외에 다른 폭행 흔적은 전혀 없었지만 그의 사망 원인이 한복년의 폭행이라 적혀 있었고 당시 유족과 증인들이 했던 증언 역시 너무나도 허술했던 것이었죠. 정약용은 이 사건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곧바로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김대순과 나졸이 시비가 붙었을 때 김대순이 그를 제압해 무릎으로 가슴팍을 수차례 짓누릅니다. 이 과정에서 서필흥은 가슴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죠. 소를 다시 빼앗아 돌아가려던 그때 한복년이 나타났고 김대순은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는 나졸을 가리키며 저자가 우리 집 소를 훔치려던 도둑이니 혼내주라고 지시합니다. 한복년은 그에게 다가가 등을 떠밀었고 나졸은 밭고랑 사이로 넘어졌다가 곧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를 토하며 사망합니다. 서필흥이 사망하기 직전 자신의 아내에게 범인이 김대순임을 알렸고 목격자들 역시 김대순이 그를 죽였다고 증언했지만 마을에 유지였던 김대순은 머슴이었던 한복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한복년이 그를 폭행해 죽였다는 증인을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 유족들의 증언은 그대로 묵살되고 김대순 측의 증언들만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재수사 결과를 받아들였고 한복년은 10년의 옥고를 치른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듯 당시 조선의 법체계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다루는 관리들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했기에 잘못된 판단과 판결이 적잖게 발생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법률 지식과 지침을 알려주어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흠음신서라는 형벌 지침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약용이 황해도 곡산부사 시절에 수사했던 사건 등 다양한 판례들과 함께 그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각종 과학 수사 방법과 시신부검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죠. 재판관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백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신중에 신중을 당부했던 정약용은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건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조선의 진정한 명탐정이었습니다. 1770년대 조선에는 조선인 최초로 세례교인이 된 이승훈에 의해 천주교가 유입되었습니다. 당시 종교가 아닌 학문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진 천주교는 실학이라는 흐름과 맞물려 학자들의 탐구의 대상이 되었고 부패한 지배체제에 반발한 민중 속으로 퍼져나갔죠. 정약용 역시 관련 서적을 읽고 후의하는 모임을 가지는 등 천주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산을 아끼고 사랑하던 임금이자 천주교에 대해서 온건한 정책을 펼쳐오던 정조가 1800년 승하하고 그의 아들인 순조가 즉위하면서 천주교에 대해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천주교에 관심을 두고 있던 정약용 역시 보수 관료들로부터 모함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정약용은 유배를 당한 이곳에서마저 보통 사람들이라면 꿈도 꾸기 힘든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데 그는 약 11년간 유배지에 머물면서 무려 500권에 달하는 책을 집필합니다. 이건 1년에 28권, 한 달에 최소 2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다는 뜻이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정약용이 이때 쓴 책들이 수백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직자들의 필독서라 불리는 목민심서, 당시 열악했던 법률 지침을 정리한 흠음신서를 포함해 철학, 법제, 종교, 의술, 천문, 측량, 건축,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집필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학술적 연구자료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자신의 이러한 저서들을 통해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닌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인생은 속도를 경쟁하는 시합이 아니니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폭이 단 하나뿐이다. 비범함은 평범함이 무수히 반복된 끝에 드러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다.
그의 이러한 명언들은 수백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졌던 다산 정약용을 기념하기 위해 남양주에서는 매년 다산 정약용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다산 정약용이 생을 시작하고 생을 마감한 곳으로 정약용과 인연이 깊은 곳이죠. 올해는 10월 11일에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 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에서 제38회 다산 정약용 문화제가 개최됩니다. 헌다레와 취타대행렬, 회올레 등의 전통 행사를 관람할 수 있고 실학전시와 체험을 통해 정약용의 다양한 업적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숲속 책방, 책 읽는 정원 등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숨결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제38회 다산 정약용 문화제,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